지금 덴마크 정치권이 안보 붕괴 직전 패닉에 몰렸습니다. 한국은 단가를 낮추기 위한 용도일 뿐이다. 불과 2년 전 덴마크는 이스라엘과의 계약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한국을 이용하고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무기는 오지 않았고 그 사이 미국은 그린란드를 거론하며 덴마크의 목을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동맹은 위협이 되었고 무기 창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덴마크는 자신들이 가장 무례하게 대했던 한국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을 선택지에서 지웠던 그 오만한 결정은 과연 어떤 대가로 돌아오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회의실 문이 열리기 무섭게 국방장관의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보낸 세자르 자주포 18대가 지금 어디쯤 실려가고 있는지,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건지 당장 답을 내놓으라는 요구였죠. 장관의 시선이 제게 고정됐습니다. 테이블 위로 던져진 파일 3뭉치가 소리를 냈고 저는 그 순간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스 밀러입니다.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런던 정경대에서 방위산업관리 석사를 받았죠. 나토 사무국에서 5년을 일한 뒤 덴마크 국방부로 돌아왔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브뤼셀과 파리, 베를린에서 온 명함들이 꽂혀 있었고 저는 그 네트워크를 신뢰했어요. 서방의 무기체계는 단순한 철과 화약이 아니라 동맹의 언어였고 저는 그 문법을 완벽히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아발 제안서 따위가 제 판단을 흔들 리 없었죠.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안나 쇠렌센이 이미 자료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전략 분석관인 안나는 언제나 숫자와 일정표로 무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준비한 비교표에는 3개 국가의 제안이 항목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성능, 납기, 가격, 기술 지원, 그리고 정치적 신뢰도라는 마지막 줄까지요. 저는 그 표를 훑으며 프랑스제 카이사르 자주포 사양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유럽 내 검증된 플랫폼, 나토 표준 탄약 호환성, 그리고 무엇보다 북유럽 국가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였죠. 이스라엘 LB 시스템즈의 제안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실전 경험이라는 단어가 첫 페이지에 박혀 있었어요. 중동의 사막에서 검증됐다는 문구, 그리고 덴마크와의 기존 협력 관계를 강조하는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가격은 프랑스보다 낮았지만 납기는 비슷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 정도면 협상 테이블에 올릴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로고가 표지에 찍혀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가 빨라졌죠. K9 자주포 파생형이라는 설명, 트럭형 셰시에 탑재된 155mm 곡사포, 그리고 가격표가 보였습니다. 프랑스의 절반, 이스라엘의 70% 수준이었어요. 납기는 18개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이스라엘이 24개월 이상을 제시한 것에 비하면 확실히 빨랐죠. 하지만 저는 코웃음을 흘렸습니다. 트럭에 대포를 올려놓은 형태라니 이게 정말 자주포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의문이었어요. 유럽의 정교한 유압 시스템이나 이스라엘의 자동장전 기술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안나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전력인지 아니면 잉여물자 처리반인지 모르겠다고요. 제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불편함이 읽혔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안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성비와 납기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 특히 지금처럼 급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이죠. 저는 손을 내저으며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북유럽 국가라고, 전력은 품격으로 완성되는 거라고 답했어요. 안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지만 저는 이미 다음 의제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스라엘과의 협상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거든요. 한국 제안서는 가격 협상용 카드로 쓸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LB 측에 한국의 낮은 가격을 언급하면서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실제로 계약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레버리지로 활용하기엔 충분했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코펜하겐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고 항구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우크라이나로 떠난 세자르 자주포들이 지금쯤 폴란드 국경을 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옳았어요. 유럽의 안보를 위해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자산을 내놓은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공백은 당연히 유럽이나 검증된 파트너의 무기로 채워져야 했습니다. 안나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측 데이터를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요.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그러라고 답했습니다.
그녀의 태블릿 화면에는 여전히 그 비교표가 떠 있었고 한국열의 납기 항목에 형광펜 표시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숫자가 전부는 아니니까요. 전력 도입은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연결된 문제였어요. 저녁 무렵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LB 시스템즈 측과 다음 주 화상회의 일정을 잡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죠. 프랑스는 너무 비쌌고 한국은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으며 이스라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서며 복도에 걸린 나토 회원국 지도를 봤습니다. 덴마크를 중심으로 뻗어나간 동맹의 네트워크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그 체계의 일부였고 저는 그 문법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아의 무기 제조사 따위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죠.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3개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프랑스,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 경쟁은 이미 끝나 있었어요. 이스라엘과의 협상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받은 편지함에 빨간 숫자가 떴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또다시 같은 발신자였어요. 제목란에는 공식 미팅 일정 재요청이라는 문구가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마우스 커서를 그 위에 올렸다가 그대로 내렸죠. 클릭할 이유를 찾지 못했으니까요. 이스라엘과의 화상회의 준비 자료가 화면 한쪽에 열려 있었고 저는 그쪽에 집중하는 게 더 생산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을 때 3번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 담당 이사명이었어요. 현장 시연 일정을 제안하며 덴마크 국방부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중했지만 간절함이 배어있는 문장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메일도 읽지 않았습니다. 제목만 훑고 지나쳤어요. 답장을 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선택지가 아닌 대상에게 시간을 할애하는 건 비효율이었으니까요. 그 주 금요일 국방부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주포 도입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였어요. 안나가 각국의 제안 현황을 정리한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프랑스는 가격 협상 중, 이스라엘은 최종 조율 단계, 그리고 한국은 대기 상태라고 표시돼 있었죠. 재무부에서 온 미켈 라스무센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측과는 언제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냐고요. 저는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한국과의 미팅은 계획에 없다고 이미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고 말이죠. 미켈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제안서를 받고도 미팅조차 하지 않는 게 적절한 절차냐는 물음이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든 제안서에 동등하게 시간을 쓸 수는 없다고 우리에겐 우선순위가 있다고 설명했죠. 안나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한화 측에서 3차례 공식 미팅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최소한 한 번은 응대하는 게 예의가 아니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예의와 조달은 다른 문제라고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식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제 속내를 솔직히 말하자면 이랬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다만 이스라엘과 협상할 때 가격을 낮추는 도구로는 충분했죠. LB 시스템즈 측에 한국의 제안 가격을 슬쩍 흘리면 그들도 조건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실제로 계약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협상 카드로서의 가치는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과의 화상회의는 예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LB 측은 이미 덴마크와의 협력 이력을 강조하며 신뢰를 어필했어요. 저는 그들의 제안서를 검토하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납기 단축 가능성, 기술 지원 범위, 그리고 가격 조정 여지에 대해서요. 상대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회의 막바지에 저는 한 가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다른 경쟁 제안도 검토 중이라고, 특히 가격 면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옵션이 있다고 언급했죠. 구체적인 국가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상대방도 눈치챘을 겁니다. LB 측 책임자의 표정이 잠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는 잠시 후 최선을 다해 경쟁력 있는 조건을 만들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한국 제안서는 이렇게 쓰는 거였어요. 직접 상대할 필요도 없이 그저 존재만으로도 협상 테이블에서 레버리지가 됐으니까요. 안나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잘 진행되고 있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최종 조율에 들어갈 거라고, 아마 이번 주 안에 대략적인 합의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답했어요. 안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측 메일에는 정말 답하지 않을 거냐고,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겠냐고 말이죠. 저는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조달은 예의 경쟁이 아니라고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의 시간을 쓰는 건 우리 팀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이미 우선순위는 명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나의 눈빛에서 불편함이 읽혔지만 그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덴마크 같은 국가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우리는 북유럽의 선진국이었고 나토의 핵심 회원국이었으며 유럽 안보 체계의 일원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파트너도 그 수준에 맞아야 했죠.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국가였고 우리와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신뢰할 수 있는 상대였어요. 이틀 뒤 LB 시스템즈에서 수정된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가격이 초기 제안보다 8% 낮아져 있었어요. 납기도 2개월 단축 가능하다는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한국 카드가 제대로 먹혔던 거죠. 실제로 한국과 계약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들의 낮은 가격이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은 몰랐어요. 국방장관에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이스라엘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고 조건도 만족스럽다는 내용이었어요. 장관은 빠른 진행을 칭찬하며 최종 승인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죠. 단 7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첫 화상회의부터 최종 계약 승인까지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프랑스는 여전히 가격 협상 중이었고 한국은 세 통의 무응답 메일만 받은 채 대기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속도에 스스로 만족했어요. 효율적인 의사결정이었으니까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날 안나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결국 성능이 아니라 관계와 가격으로 결정한 거냐고요.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감정은 조달에 필요 없다고 우리는 국가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동의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그냥 돌아섰어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잠깐 불편함을 느꼈지만 곧 떨쳐냈습니다. 조달 책임자로서 제 역할은 감정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되는 거니까요. 받은 편지함에는 여전히 세 통의 읽지 않은 메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는 이름 옆에 붙은 숫자 3이 눈에 들어왔지만 저는 그대로 창을 닫았습니다. 이제 계약은 끝났고 그 메일들에 답할 이유는 더더욱 없어졌으니까요. 이스라엘과의 계약이 공식 발표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책상 위 모니터에 유럽 방산 뉴스 알림이 떴어요. 폴란드 국방부 긴급 브리핑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클릭했습니다. 별것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유럽 국가들의 무기 도입 소식은 늘 있었으니까요. 화면에 폴란드 국방장관이 나타났습니다. 그 옆으로 한국 국기와 폴란드 국기가 교차된 배경이 보였어요. 장관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죠. K9 자주포 수백 대, FA-50 경공격기, K2 전차까지 포함된 패키지 딜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수십억 달러, 그리고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조건까지 포함됐다고 했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것도 잊었죠.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산다고요? 그것도 이 규모로? 현지 생산까지 합의했다는 건 단순 구매가 아니라 장기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안나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도 같은 뉴스를 봤는지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폴란드 계약건에 대해 보고드리러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짓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안나는 책상 앞에 서서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폴란드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한 내용이 정리돼 있었어요. 계약 세부 사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인도는 18개월 이내, 현지 조립 라인 구축은 2년 계획, 기술 이전 범위에는 핵심 부품 생산까지 포함됐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읽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18개월 안에 수백 대를 인도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정표였죠.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벽면에 걸린 유럽 지도가 보였어요. 저는 일어나서 그 지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폴란드 위치를 손가락으로 짚었죠. 러시아 국경과 맞닿은 최전선, 우크라이나 바로 옆이었습니다. 저는 안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방패막이잖냐고 저런 위치에 있는 나라니까 동양제 창이라도 휘둘러야겠다고요. 안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불편했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다르다고 덴마크는 북유럽의 선진국이며 나토의 핵심 회원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겐 품격에 맞는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폴란드처럼 급하게 물량을 채워야 하는 처지가 아니라고 덧붙였죠. 지도 위 폴란드를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지리적 숙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라고요. 러시아가 바로 옆에 있으니 빨리 많이 싸게 무기를 확보하는 게 최우선일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달랐어요. 덴마크는 전략적 위치도 다르고 안보 환경도 다르며 무엇보다 국가의 품격이 달랐습니다. 제 손가락이 덴마크로 이동했습니다. 부케를 끼고 있는 우리 위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는 우아하게 서방의 방패를 들면 된다고 검증된 기술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으로 전력을 완성하면 그만이라고요. 폴란드처럼 급조된 무기 체계로 숫자를 채울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폴란드가 기술 이전까지 받는다는 건 단순 구매가 아니라는 의미라고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전략과 타협은 다르다고 폴란드는 선택지가 없어서 타협한 것뿐이라고 답했죠. 사실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팔았다는 그 무기들, 바로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제안서 속 내용들이었어요. K9 자주포의 트럭 탑재형 버전, 우리가 잡동산이라고 치부했던 바로 그것이었죠. 폴란드는 그걸 수백 대 사겠다고 계약했고 우리는 이스라엘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확신시켰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다고요.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실전 검증된 기술을 가졌고 우리와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파트너였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건 그들의 사정일 뿐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각자의 처지가 다르니 선택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했죠. 안나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물었어요. 폴란드 계약에서 주목할 점이 납기라고 18개월 안에 첫 인도가 시작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정이냐고요. 저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종이 위의 약속이라고 실제로 지켜질지는 두고 봐야 안다고 답했어요. 회의실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코펜하겐 항구가 보였어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 그리고 폴란드가 한국과 맺은 계약. 두 가지 선택은 완전히 다른 철학에서 나온 것이었죠. 저는 우리의 선택이 더 품격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니터에는 여전히 폴란드 뉴스가 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한국 방산업체 대표와 폴란드 국방장관이 악수하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창을 닫았죠. 더 볼 필요가 없었어요. 안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폴란드 건은 참고 사항으로만 기록하라고 우리 조달 계획에는 영향이 없다고 적었어요. 그녀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알겠다는 한 줄이었죠. 하지만 그 짧은 답장에서도 뭔가 동의하지 않는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누군가 폴란드 뉴스를 화제로 꺼냈어요. 한국이 유럽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왔죠. 저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동유럽이랑 서유럽은 다르다고 폴란드는 급하니까 선택지가 제한적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요.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재무부 직원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가격이나 납기 면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격이 전부가 아니라고 신뢰와 품질, 그리고 장기적 파트너십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이스라엘 측과 세부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첫 인도 시점, 교육훈련 일정, 기술 지원 범위 같은 것들이었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폴란드 뉴스 따위는 제 업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죠. 퇴근 전 안나가 제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폴란드 계약 관련 추가 자료를 정리했다며 파일을 건넸어요. 저는 받아서 책상 한쪽에 놓았습니다. 나중에 보겠다고 했지만 사실 볼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우리 결정은 끝났고 폴란드의 선택은 우리와 무관한 일이었으니까요. 안나가 나가고 나서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방패막이고 한국은 아시아 제조국이며 우리는 북유럽 선진국이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선택을 한 것뿐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정리하며 컴퓨터를 껐습니다. 지도 위에서 본 폴란드의 위치가 머릿속에 남아있었지만 곧 잊혔습니다. 폴란드 뉴스를 잊은 지 오래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전 브리핑 시간에 국방장관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미국 대통령 긴급 성명이 발표됐다며 회의실 스크린을 켰습니다. 저는 커피를 들고 자리에 앉았죠. 나토 관련 일상적인 발언이겠거니 생각했어요. 화면에 미국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이었어요. 기자들 앞에 선 그는 그린란드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 북극 항로의 중요성, 그리고 미국의 안보 이익에 대해 말했죠. 저는 여전히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린란드 이슈는 늘 있어왔던 것이니까요.
그런데 대통령의 어조가 바뀌었습니다. 그가 덴마크를 직접 거명하며 말했어요. 덴마크는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의 2%도 쓰지 않는다고, 나토 회원국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요. 그린란드 같은 전략적 영토를 보유하면서도 방위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국방장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옆자리 동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동맹국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에도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아니, 유지하려고 애썼다고 해야 맞겠죠. 제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건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고, 미국은 늘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압박해왔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트럼프든 누구든 미국 대통령들은 협상 카드로 이런 발언을 던지곤 했죠. 브리핑이 끝나고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외교부와 즉시 협의하겠다고, 미국 측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아무도 구체적인 대응책을 꺼내지 못했어요. 저는 그때 웃음을 흘렸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긴장을 풀려는 본능적인 반응이었어요.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국방장관이 물었어요. 뭐가 웃긴지 말해보라고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이라고, 협상 테이블에서 늘 쓰는 전략이라고요. 농담 좀 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국방장관의 표정에서 불쾌함이 읽혔지만 저는 제 말을 밀고 나갔어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일은 없다고, 그린란드는 나토 체제 안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미국도 그걸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언론 플레이일 뿐이라고, 곧 잠잠해질 거라고 확신했죠. 안나가 조용히 자료를 꺼냈습니다. 최근 5년간 덴마크 국방비 지출 추이를 정리한 그래프였어요. 화면에 띄워진 그래프는 명확했습니다. 덴마크는 GDP 대비 1.4%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나토 권장 목표인 2%에는 한참 못 미쳤죠. 안나가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지적이 사실이라고, 숫자로는 반박할 수 없다고요.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고, 덴마크는 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반박했어요. 우크라이나에 세자르 자주포를 지원했고, 나토 작전에 꾸준히 참여해왔으며 북유럽 안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적 지표만으로 평가받을 일은 아니라고 덧붙였죠.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안나의 그래프 앞에서 제 논리는 방어적으로 들렸고, 회의실 안 사람들의 표정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국방장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침묵이 더 무거웠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안나가 제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농담이라고 생각하냐고, 미국이 공개석상에서 동맹국을 저렇게 비판하는 게 가벼운 일이라고 보냐고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민 반응하지 말라고, 정치는 원래 이런 거라고 답했어요. 사실 제 속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린란드를 언급한 건 단순한 예시가 아니었죠. 덴마크가 전략적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방위 책임은 소홀히 한다는 직접적인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편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유럽 언론들이 일제히 미국 대통령 발언을 다루고 있었어요. 덴마크 언론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정부의 안보 정책을 질타하는 사설이 쏟아졌고, 방위비 증액 논쟁이 재점화됐다는 기사들이 이어졌죠. 저는 브라우저를 닫았습니다. 더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안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재무부에서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왔다는 내용이었어요. 방위비 증액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죠.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어요. 미국의 압박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이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구내 식당 곳곳에서 동료들이 미국 발언에 대해 수군거렸어요. 누군가는 방위비를 올려야 한다고 했고, 다른 누군가는 미국의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식사만 했어요. 의견을 내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재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켈 라스무센이 주재했어요. 그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경고이며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실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그린란드 문제가 안보 이슈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켈이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요. 방위비를 GDP 2%까지 끌어올리려면 현재 예산을 거의 2배로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어떤 전력에 우선순위를 둘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정말로 덴마크에 압박을 가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동맹국이었고 나토의 일원이었으며 그린란드라는 전략적 자산을 보유한 국가였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다고 믿었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미켈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자주포 계약, 추가 조달 계획이 있냐고요. 방위비가 늘어나면 전력 증강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퇴근길에 안나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물었어요. 정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미국 발언이 그냥 지나갈 거라고 보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지켜봐야 한다고, 아직 결론 내릴 단계는 아니라고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덴마크 비판이 주요 뉴스였어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덴마크 방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야당 의원들은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코펜하겐의 밤하늘은 어두웠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린란드, 2% 무임승차.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건 지나갈 거라고, 미국은 협상 전술로 압박하는 것뿐이라고,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 확신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안나의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괜찮을 거냐고, 정말로요.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의 이스라엘 계약, 폴란드의 한국 계약, 미국의 경고. 이 모든 게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 연결고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각 별개의 사건일 뿐이라고, 우연의 겹침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미국 발언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방부는 방위비 증액 시나리오 검토에 들어갔고 저는 추가 조달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과의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결국 말뿐이었다고, 우리는 계획대로 가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날 오전 안나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화면에는 뭔가 긴급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들어오라고 손짓했죠. 별일 아니겠거니 생각했어요. 안나가 책상 앞에 섰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제 쪽으로 돌리며 말했어요. 이스라엘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LB 시스템즈에서 온 통보 메일이 있다고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메일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생산 일정 조정 안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본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격화되면서 자국 방위 수요가 급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LB 시스템즈는 이스라엘 국방부의 긴급 주문을 우선 처리해야 하며 해외 수출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했습니다. 덴마크향 자주포 인도 시점은 재조정 중이라고 했죠.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재조정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구체적인 날짜는 없었습니다. 언제 인도될지 확정할 수 없다는 뜻이었죠. 안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이라고, 해외 고객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중동의 실전 경험, 검증된 기술, 그리고 오랜 협력 관계. 하지만 지금 그 파트너는 우리를 후순위로 밀어냈습니다. 전쟁이라는 변수 앞에서 계약은 휴지 조각이 된 거죠. 안나가 추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중동 정세 분석 보고서였어요. 이스라엘-하마스 충돌이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은 낮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년 단위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이었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방산업체들은 자국 수요에만 집중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 자주포는 언제 받는다는 건지 물었어요. 안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정할 수 없다고, LB 측도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죠. 저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어요. 안나가 계약서 조항을 확인했습니다. 불가항력 조항이 있었어요. 전쟁, 천재지변, 정부 명령 같은 상황에서는 일정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 조항을 적용하고 있었죠. 법적으로 문제 삼을 여지도 없었어요.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어요. 국방부 실무진과 재무부 담당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죠. 이스라엘 계약이 불확실해졌다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모두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미켈이 물었습니다. 프랑스는 어떠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프랑스는 애초에 가격 문제로 협상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다시 접촉할 수는 있지만 조건이 나아질 가능성은 없었죠. 그럼 다른 유럽 업체는 어떠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안나가 자료를 띄웠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방산업체들의 문의한 결과였어요. 화면에 답변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주문은 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인도 시점을 보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2030년 이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30년. 지금이 최소 4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켈이 혀를 찼어요. 그때까지 우리 자주포 전력은 공백 상태로 남는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답할 수 없었어요. 그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한국은 어떠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 목소리가 누구 것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폴란드 물량으로 바쁠 거라고 우리가 지금 가서 문을 두드려봤자 소용없다고 답했죠.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안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최소한 가능성이라도 알아봐야 한다고요. 저는 그녀를 쳐다봤어요.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대했는지 잊었냐고 세 통의 메일을 모두 무시했다고 이제 와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수는 없다고 말했죠. 미켈이 끼어들었습니다. 자존심과 국방전력은 다른 문제라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논리가 없었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시했던 그 제안서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회의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코펜하겐 하늘은 흐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시간표가 돌아갔죠. 이스라엘은 불확실, 유럽은 2030년 이후. 그럼 지금 당장 확보할 수 있는 옵션은 무엇인가? 답은 하나였지만 저는 그 답을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받은 편지함을 열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온 메일 3통이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읽지 않은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우스 커서를 그 위에 올렸다가 다시 내렸죠. 아직은 아니라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안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국방장관이 대안 검토 보고서를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어요. 48시간 안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지만 타이핑하지 못했어요. 무엇을 보고한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제 책상 위에는 각국 제안서가 다시 펼쳐져 있었습니다. 프랑스,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 프랑스는 너무 비쌌고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이었으며 한국은 우리가 무시했던 상대였어요. 세 가지 선택지가 모두 막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쪽이라고요? 조달 책임자인 제가 공급자의 일정에 맞춰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얼마 전만 해도 우리는 선택하는 위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단 7일 만에 계약했고 한국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안나가 퇴근 인사를 하러 들렀습니다. 제 책상 위 서류들을 보더니 물었어요. 괜찮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 한국을 무시한 것, 그 모든 결정들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불빛만 환했어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030년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박혔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국 제안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18개월 납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트럭형 셰시 K9 파생형, 가격은 이스라엘의 70%. 몇 주 전 제가 비웃었던 바로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 그 숫자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18개월과 2030년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손을 내민다는 건 제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일이었어요. 제 판단이 오만했다고 숫자를 무시한 게 실수였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컴퓨터를 껐습니다. 서류들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뒀어요. 내일 다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복도의 나토 지도를 봤어요. 얼마 전까지 그 지도는 저에게 확신을 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지도일 뿐이었어요. 동맹도 파트너십도
우리가 기다리는 생산 라인을 당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생산 문제를 확인한 후 저는 여전히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유럽 업체들의 답변은 모두 같았습니다. 2030년 이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커피를 마시며 뉴스 피드를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화면에 속보 알림이 떴어요. 폴란드 그단스크 항구 생중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클릭했죠. 별 관심 없었지만 유럽 방산 뉴스는 체크하는 게 습관이었으니까요. 화면이 전환되자 항구가 보였습니다. 대형 화물선이 정박해 있었어요. 카메라가 줌인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무기가 하역되고 있었어요. 자주포였습니다. 트럭형 셰시에 탑재된 155mm 곡사포. 저는 그 형태를 알아봤죠. K9 자주포의 트럭형 파생 모델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 제안서에서 봤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계약한 지 얼마나 됐죠? 그런데 벌써 인도가 시작됐다는 겁니까?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첫 배치 도착, 예정보다 2주 앞당겨졌다고 적혀 있었어요. 카메라가 다시 이동했습니다. 항구 부두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폴란드 국방장관, 군 수뇌부, 그리고 대통령이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나와 있었어요. 무기 인수식에 국가 최고 지도자가 참석한 겁니다. 그 옆으로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서 있었죠.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오늘은 폴란드 국방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폴란드 안보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요. 카메라가 자주포들을 비췄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수십 대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모두 이제 막 하역된 것들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화면을 계속 응시했죠. 폴란드는 몇 달 만에 실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계약했지만 인도 시점조차 불확실했어요. 유럽 업체들은 2030년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폴란드는 지금 항구에서 자주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안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대답도 하기 전에 그녀가 들어오는 걸 봤어요. 안나도 같은 뉴스를 본 게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긴장이 읽혔죠. 안나는 제 책상 앞에 섰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안나가 태블릿을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폴란드 뉴스 기사가 떠 있었어요. 한국산 자주포 첫 인도 완료, 18개월 약속 16개월 만에 이행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안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실장님, 우리가 잡동산이라 부르던 무기들이 지금 동유럽의 표준이 되고 있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나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잡동산이. 제가 했던 표현이었습니다. 트럭에 대포 올린 게 자주포냐고, 이게 전력이냐, 잉여물자 처리반이냐고 비웃었던 바로 제가요. 그 잡동사니가 지금 폴란드 항구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안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고, 루마니아와 체코도 한국과 협상 중이라고 했어요. 발트 3국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죠. 동유럽 전체가 한국 무기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입을 열지 못했어요. 화면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자주포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 옆에 한국 업체 관계자가 서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몇 주 전 우리는 한국의 미팅 요청을 3번이나 무시했어요. 안나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폴란드 계약 세부 내용이었어요. 첫 배치 인도 완료, 두 번째 배치는 3개월 후 예정, 현지 조립 라인은 내년 가동 시작. 모든 일정이 약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정보다 빨랐어요. 저는 우리 상황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확실, 유럽은 2030년, 프랑스는 가격 문제로 중단. 우리에겐 확정된 인도 일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반면 폴란드는 이미 실무를 받았고 다음 배치 일정까지 명확했습니다. 회의실로 자리를 옮기자고 했습니다. 안나를 따라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어요. 코펜하겐 항구가 보였습니다. 저는 상상했죠. 저 항구에 한국산 자주포가 도착하는 모습을요. 덴마크 국방장관이 마중 나가는 장면을요. 하지만 그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으니까요. 회의실에서 안나가 비교 자료를 띄웠습니다. 폴란드와 덴마크의 타임라인이 나란히 정리돼 있었어요. 폴란드는 계약 후 16개월 만에 첫 인도, 덴마크는 계약 후 인도 시점 미정. 그 두 줄이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안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에 연락한다. 몇 주 전 우리를 완전히 무시했던 우리가요?
세 통의 메일에 답장 한 번 하지 않았던 우리가 이제 와서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폴란드는 16개월 만에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 연락한다면 계약까지 몇 달, 그리고 생산에 18개월. 빨라야 2년 후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언제인지 모르고 유럽은 2030년이에요. 2년이 차라리 빠른 옵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시했던 상대에게 고개를 숙인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안나가 제 망설임을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어요. 시간이 없다고, 더 늦으면 한국도 여유가 없을 거라고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에는 여전히 폴란드 항구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자주포가 하역되는 장면, 대통령이 악수하는 장면, 군인들이 환호하는 장면. 저는 그 영상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봐야만 했어요. 점심시간이 됐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폴란드 뉴스를 계속 읽었어요. 언론들은 한국을 찬양했습니다. 빠른 납기, 합리적 가격, 현지 생산 지원.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 모두 우리가 무시했던 요소들이었죠.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 인터뷰였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냐고요? 장관이 답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를 원했다고, 한국은 말한 것을 실행하는 나라라고요. 저는 그 문장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 우리 이스라엘 계약은 어떻습니까? 인도 시점조차 모르는 상태였어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폴란드와의 약속을 예정보다 빨리 이행했죠. 누가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까? 오후 내내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한국에 연락할지 말지. 하지만 제 손은 전화기에 닿지 않았습니다. 키보드 위에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폴란드 뉴스만 계속 봤습니다. 안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국방장관이 진행 상황 보고를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내일까지 답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무슨 답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니터에는 여전히 폴란드 항구가 떠 있었습니다. 자주포들이 줄지어 서 있는 그 장면이요. 우리가 비웃었던 트럭형 자주포들이 지금 폴란드 국방의 핵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품격을 선택했다고, 검증된 파트너를 선택했다고요. 하지만 그 품격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검증된 파트너는 우리에게 인도 일정조차 주지 못하고 있어요. 반면 우리가 무시했던 선택지는 이미 다른 나라에 실무를 주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껐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어요. 나토 지도가 여전히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폴란드를 찾았죠. 러시아 방패막이라고 비웃었던 그 나라. 지금 그들은 자주포를 받았고 우리는 빈손이었습니다. 폴란드 뉴스를 본 다음 날 새벽 급보가 떨어졌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그린란드 툴레 공군기지 주둔 병력을 3배로 증강한다고 발표했어요. 동시에 그린란드 자원 탐사권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독자 협상설이 언론에 흘러나왔습니다. 덴마크 정부를 완전히 배제한 채 진행되는 움직임이었죠. 오전 7시 긴급 국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총리실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외교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미국 측이 그린란드를 사실상 미국 영토처럼 다루기 시작했다고, 덴마크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받고 있다고요. 회의실에 패닉이 번졌습니다. 국방장관이 발표한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덴마크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 1%에서 3% 수준으로 수직 증액한다는 긴급 결정이었습니다. 거의 3배에 달하는 예산이었죠. 그린란드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 맞서기 위해 당장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재무부 미켈 라스무센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증액 규모는 약 30조 원 수준이라고 했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실효 지배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고, 우리가 군사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주권을 잃는다고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숨이 막혔어요. 30조. 엄청난 돈이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압박이기도 했습니다. 회의 후 복도에서 미켈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에는 또 다른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덴마크 대사를 소환해 그린란드 방위 태세를 질타했다는 내용이었죠. 미켈이 낮게 말했습니다. 돈은 준비됐다고, 그런데 왜 무기는 안 오느냐고요. 저는 이스라엘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미켈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미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미국 애들이 우리 앞마당에 깃발 꽂는 걸 지켜만 볼 거냐고,
그린란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냐고 소리쳤습니다. 그가 보고서를 제 가슴에 밀어붙였어요. 툴레 기지에 미군이 증강되고 덴마크 주둔군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무기도 없으면서 주권을 지킬 수 있겠냐고 다그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돈은 있는데 살 무기가 없다는 게 현실이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안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 안 움직이면 끝이라고, 한국에 연락해야 한다고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있다고 답했죠. 하지만 어떻게 연락한다는 건지 막막했어요. 안나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담당자 연락처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보며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메일 작성창을 열었습니다. 제목란에 커서를 올렸지만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몇 주 전 세 통의 메일을 무시했던 우리가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 간단하게 썼습니다. 협의 요청이라고요. 본문에는 덴마크 국방부 조달 계획 재검토 중이며 한화 측과 미팅 일정을 잡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겸손하게, 최대한 정중하게 문장을 다듬었어요. 발송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답장은 이틀 뒤에 왔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회의 가능 시간대를 제시했어요.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였습니다. 덴마크 시간으로 환산하니 새벽 1시부터 3시였죠. 저는 그 시간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우리가 일정을 정하는 쪽이었는데 말이죠. 화상회의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국 시간 오전 9시 30분, 덴마크 시간 새벽 1시 30분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안나와 함께 자료를 정리했죠. 우리가 필요한 수량, 예산, 납기 희망 시점. 모든 걸 빈틈없이 준비했어요. 새벽 1시가 됐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저와 안나만 남아 회의실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확인했죠. 1시 20분, 1시 25분. 저는 긴장했습니다. 과거 갑이었던 제가 이제 상대방 일정에 맞춰 새벽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1시 30분 정각, 화상회의가 연결됐습니다. 화면에 한화 실무자가 나타났어요. 그는 정장 차림이었고 배경으로 밝은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한창 업무 시간이었죠. 저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가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의 국방비 증액 계획, 자주포 긴급 도입 필요성, 그리고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어요. 최대한 공손하게 협력 의지를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한국 실무자는 묵묵히 듣고 있었죠. 제가 설명을 마쳤을 때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감정이 없었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희망 납기가 어떻게 되냐고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18개월 이내라고 답했어요. 그린란드 상황이 급박하니 최대한 빨리 받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실무자가 잠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덴마크 측이 제시한 납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현재 유럽 물량을 정리 중인데 폴란드 물량부터 처리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럼 언제쯤 가능하냐고요? 한국 실무자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폴란드 2차 배치 완료 후라고, 빨라야 24개월에서 30개월은 봐야 한다고 답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년 반.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안나가 옆에서 메모를 건넸습니다. 우선순위 협상 가능성을 물어보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조건은 최대한 맞추겠다고, 프리미엄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요. 제발 그린란드에 배치할 물량만이라도 우선순위를 높여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한국 실무자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검토는 가능하다고, 다만 덴마크는 현재 검토 대상이지 선택지는 아니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검토 대상이지 선택지가 아니다. 몇 주 전 제가 한국에게 했던 태도 그대로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다고, 검토해달라고 답했어요. 제 목소리에는 자존심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국 실무자는 내부 검토 후 회신하겠다고 말하며 회의를 마쳤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의자의 기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안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역전된 거라고,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쪽이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과거 한국이 우리 답장을 기다렸듯이 이제 우리가 한국의 회신을 기다려야 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조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며칠간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길, 코펜하겐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호등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운전하며 생각했습니다. 30조 원이 준비됐지만 무기는 없다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시간이라고요. 폴란드는 이미 받았고 우리는 아직 검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한국 실무자의 말을 되새겼어요. 덴마크는 검토 대상이지 선택지가 아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몇 주 전 제가 한국에 대해 생각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말이었죠. 미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진행 상황을 묻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한국과 회의했지만 우리는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검토 대상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린란드가 생각났어요. 미국이 움직이고 있는 그곳, 우리가 무기를 배치해야 하는 그곳. 하지만 배치할 무기가 없었습니다. 돈은 있지만 시간이 없었고 파트너를 선택했지만 신뢰가 깨졌어요. 출근 시간이 됐을 때 저는 샤워도 하지 않고 그대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안나가 이미 와 있었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다고, 하나도 괜찮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오전 내내 한국에서 회신을 기다렸습니다. 메일함을 몇 번이고 새로 고침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검토 중이라고 했으니 검토하고 있겠죠.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것처럼요. 점심시간에 미켈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가 다그쳤어요. 언제쯤 확답을 받을 수 있냐고, 그린란드는 매일 급박해지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었어요. 한국의 답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4시쯤 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어요. 저는 급하게 메일을 열었습니다. 내부 검토 결과 덴마크 물량을 일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다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납기는 최소 27개월, 그리고 프리미엄 비용 15% 추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건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7개월, 그리고 15% 추가 비용. 한국의 원래 제한은 18개월에 이스라엘보다 30%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우리가 그걸 무시한 대가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해시태그 8장 차가운 기록. 한국의 조건을 수락한다는 답장을 보낸 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27개월과 15% 프리미엄. 그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몇 주 전 원래 제한은 18개월에 이스라엘보다 30%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시한 대가치고는 너무 컸죠. 이틀 후 최종 계약 조율을 위한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이번에도 한국 시간에 맞춰 새벽 2시였어요. 저는 안나와 함께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가 켜지고 한국 측 담당자들이 나타났죠. 이번에는 여러 명이었습니다. 법무팀, 재무팀, 그리고 고위 임원까지 포함돼 있었어요. 회의는 담담하게 진행됐습니다. 계약 조건을 하나씩 검토했어요. 수량, 납기, 가격, 기술 지원 범위. 모든 항목에서 한국 측은 정확했고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만을 나열했죠. 저는 그 차갑고 전문적인 태도에서 뭔가를 느꼈어요. 이건 비즈니스일 뿐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한국 측 임원이 한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프리미엄 15%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현재 생산 스케줄을 재조정하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폴란드 등 기존 고객사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덴마크 물량을 끼워 넣으려면 불가피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이었어요. 하지만 회의가 끝난 뒤 안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프리미엄이 단순히 생산 비용만은 아니라고요. 저는 그녀를 쳐다봤어요. 안나가 태블릿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한국 방산업계 뉴스였어요. 덴마크와의 계약을 다룬 기사였는데 댓글란이 흥미로웠습니다. 업계 관계자로 보이는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덴마크는 과거 무례했던 고객이라고 3번 미팅 요청했는데 전부 무시당했다고, 이제 와서 급하게 찾아왔으니 프리미엄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입을 다물었어요. 안나가 말했습니다. 이건 보복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남긴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한국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 행동을 기록으로 남겼고 그게 지금 가격에 반영됐다는 거였죠. 저는 받은 편지함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입력했어요. 세 통의 메일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읽지 않은 표시가 붙어 있었죠. 첫 번째 메일, 공식 미팅 요청. 두 번째 메일, 기술 설명회 제안. 세 번째 메일, 현장 시연 일정 협의. 저는 그 메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발송 날짜를 확인했어요. 첫 메일은 이스라엘 계약 전날, 두 번째는 계약 당일, 세 번째는 계약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국은 정확히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 3번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는 그 손을 전부 뿌리쳤죠. 각 메일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정중했고 전문적이었으며 구체적이었어요. 덴마크 국방부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했다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맞춤형 제안을 준비했다는 내용도 있었죠. 한국은 우리를 위해 준비했는데 우리는 읽지도 않았습니다. 안나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습니다. 그녀도 그 메일들을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안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안을 우리가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고, 그게 지금 15%가 되어 돌아온 거라고 말했죠. 저는 세 통의 메일을 나란히 띄워놨습니다. 화면에 그것들이 차례로 정렬됐어요. 읽지 않음, 읽지 않음, 읽지 않음. 3개의 빨간 표시가 제 오만함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무시한 건 한국이 아니라 시간이었다고요. 만약 첫 메일에 답했다면 어땠을까요? 18개월 납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생산을 중단하기 전에 확보했을 테고 지금쯤 폴란드처럼 첫 배치를 받았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읽지도 않았어요. 안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답하지 않았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한국은 이스라엘과 가격 협상할 때 쓰는 카드 정도로만 봤다고요. 실제로 계약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안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치르는 건 그 오만의 대가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이건 우리가 남긴 기록의 청구서라고 인정했죠. 미켈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계약 조건을 설명했어요. 27개월 납기, 15% 프리미엄. 미켈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왜 비싸냐고요.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초기 제안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요. 미켈이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계약하라고,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답했죠. 서류에 사인하는 날이 왔습니다. 안나와 함께 계약서를 검토했어요. 모든 조항이 명확했습니다. 27개월 후 첫 인도, 프리미엄 15% 포함 총액.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쓰는 동안 손이 떨렸어요. 계약이 완료됐다는 확인 메일이 왔습니다. 한국 측에서 보낸 공식 문서였어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문구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감정은 없었어요. 그저 비즈니스였죠. 저는 그 차가운 전문성이 더 뼈아팠습니다.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코펜하겐 항구가 보였어요. 27개월 후 저 항구에 한국산 자주포가 도착할 겁니다. 폴란드보다 거의 1년 늦게, 그리고 훨씬 비싼 값을 치르고요. 저는 그 미래를 상상하며 씁쓸했습니다. 안나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매운 게 있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무시한 게 아니라 시간과 태도를 무시했다고, 그게 가장 큰 실수였다고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세 통의 메일을 읽지 않은 그 순간들, 이스라엘과 7일 만에 계약했던 그 성급함, 폴란드를 비웃었던 그 오만함.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았고 지금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처음 받았던 세 나라 제안서가 그대로 있었어요. 프랑스, 이스라엘, 한국. 저는 한국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먼지가 쌓여 있었죠.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았던 그 서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K9 자주포 트럭형, 18개월 납기, 합리적 가격. 모든 게 거기 있었어요. 우리가 필요로 했던 모든 것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잡동산이라고 불렀죠. 트럭에 대포 올린 게 뭐냐고 비웃었습니다. 지금 그 잡동사니는 폴란드의 주력 전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루마니아와 체코도 주문했고 발트 3국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동유럽 전체가 한국 무기로 재무장하는 동안 우리는 27개월을 기다리며 15% 프리미엄을 내고 있었습니다. 안나가 퇴근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녀가 제 책상 위 제안서를 봤어요. 뭐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안서를 덮었습니다. 이제 와서 읽어봤자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서며 복도의 나토 지도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동맹의 네트워크, 서방의 파트너십.
그 모든 게 우리에게 납기를 당겨주지 못했어요. 품격도 전통도 관계도 생산 라인을 앞당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위치에 있다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도 선택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죠. 한국은 그걸 알았고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어요. 27개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폴란드는 이미 두 번째 배치를 받을 테고 다른 나라들도 줄지어 인도받을 거예요. 우리만 텅 빈 항구를 바라보며 기다리겠죠. 우리가 무시했던 시간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부끄러워 보였어요. 조달 책임자로서, 국방부 엘리트로서, 나토 경험자로서 가졌던 모든 자신감이 무너진 얼굴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세 통의 읽지 않은 메일, 7일에 성급한 계약, 비웃었던 폴란드, 무시했던 한국. 그 모든 순간이 기록으로 남았고 지금 우리가 그 기록 앞에 서 있었어요. 차갑고 정확하고 감정 없는 기록 말입니다.